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가 중 한 명이자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기도 했던 사람, 바로 에릭 홉스봄입니다. 그의 삶과 사상은 그가 살았던 격동의 시대와 어떻게 맞물려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17년이라는 혁명에 걸맞은 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국적인 곳에서 태어났죠. 홉스봄은 자기 자신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한 문장만 들어봐도 그의 삶이 처음부터 거대한 역사의 흐름과 아주 깊게 얽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죠. 그의 어린 시절은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상치 못했던 시작이 훗날 그가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각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유년기를 보면요, 마치 유럽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긴 여정 같아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합스부르크 제국의 심장이었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10대 시절은 바로 나치가 떠오르던 독일 베를린에서 보냈습니다. 이 끊임없는 이동은 그에게 평생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외구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이게 그의 역사관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결정적인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30년대, 히틀러가 권력을 잡기 바로 직전의 베를린입니다. 홉스봄은 당시 베를린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멋진 시간이었다고요? 아니,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어떻게 멋진 시간일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은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의 베를린이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얼마나 치열하고 역동적인 분위기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의 사상이 단단하게 벼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1933년에 영국으로 이주했을 때 홉스봄은 정말 엄청난 문화 충격, 아니 지적인 충격에 빠집니다. 시사와 정치, 문화 토론으로 매일 들끓었던 베를린의 학교와는 달리 영국의 학교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거든요. 그는 영국 학생들이 지적 관심사가 대여섯 살은 어린 것 같았다고 회상할 정도였습니다. 훗날 그가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을 때조차 그에게는 이게 영국 교육의 연장선이라기보단 오히려 독일에서 받았던 교육의 연장선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선택을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연히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요. 여기서 딱 궁금해지죠. 다른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자가 된 게 어떻게 당연한 일일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엇이 10대 소년이었던 그에게 공산주의를 그토록 명백하고 유일한 선택지로 만들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대공황과 파시즘이 전 세계를 뒤덮던 그 시절로 깊숙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 당시 그의 눈앞에 놓인 선택지들을 한번 보시죠. 자본주의는 대공황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에게 나치즘은 선택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앙이었죠. 시오니즘, 즉 유대민족주의에도 그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1930년대 베를린의 젊고 똑똑한 유대인 지식인에게 혁명적 좌파, 즉 공산주의는 피할 수 없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처럼 보였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는 역사가로서 노동계급의 이야기를 쓰는 방식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단순히 왕이나 장군, 정치인이 아니라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운동이나 소수자의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에까지 큰 영향을 준 아래로부터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홉스봄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노동사라는 건 주로 노조나 정당 같은 거대한 조직의 역사였어요. 뭐랄까, 기록은 있는데 온기가 없었던 거죠. 그와 동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작 그 역사를 만든 평범한 노동자들의 진짜 삶,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뭔가 핵심이 빠져있다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목표는 노동 계급 그 자체를 역사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는 전통적인 역사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심지어는 사회 질서에 저항했던 산적이나 농민운동가 같은 원초적 반역자들까지 역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자, 이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작이죠. 바로 시대 시리즈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위대한 종합가로서 홉스봄의 진가를 제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홉스봄은 그냥 기록 보관소에 틀어박혀서 과거 사실만 파헤치는 그런 종류의 역사학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목표는 언제나 뚜렷했습니다. 바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 그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는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가? 바로 이 질문이 그의 모든 역사 연구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조각들을 꿰어 맞출 수 있는 거대한 연결고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현상들을 한데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60년대에 갑자기 폭발한 청년 문화, 새로운 기술 혁명, 그리고 로큰롤 음악 같은 것들을요. 그리고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이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동시에 터져 나왔을까? 이들을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끈은 도대체 뭘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 시대의 공기, 그 시대의 정신, 즉 차이트가이스트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와 홉스봄의 아주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딱딱한 이데올로지에서 벗어나서 마르크스주의를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분석 도구로 발전시켰습니다. 홉스봄은 마르크스주의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수정과 개정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수정은 비유하자면 기존 자동차 엔진에 새로운 부품을 더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과 같아요. 마르크스 이론에 막스 베버 같은 다른 사상가의 통찰을 더해서 보완하는 거죠. 반면에 개정은 아예 엔진 자체를 드러내버리는 것, 즉 마르크스라는 기본 틀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는 후자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의 긴 학문 여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르크스주의를 적용하는 방식이 점점 더 유연해지고 섬세해지는 게 보입니다. 그는 역사 분석 도구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 특정한 정치 프로그램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또 역사적인 변화가 꼭 고전적인 혁명을 통해서만 오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치 제도 같은 비경제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점차 받아들였죠. 자, 이제 역사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역사가 왜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관점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상당수의 역사적 논쟁은 화려한 시대의상을 입은 현재에 대한 논쟁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싸우는 건 사실 과거의 옷을 입고 지금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는 궁극적으로 이런 미래를 그렸습니다. 마르크스가 던졌던 중요한 질문들, 예를 들어 권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경제 구조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같은 질문들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해져서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라는 꼬리표가 필요 없어지는 세상 말이죠. 그저 이것이 좋은 역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만이 남게 될 것이라는 비전이었습니다. 홉스봄의 평생에 걸친 작업은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현재와 연결된 정치적인 행위라면 과거를 다루는 우리 역사가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